권리에 더해서 가치 사슬이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마이클 포터가 얘기하는 가치 사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업을 분석할 때 기업의 메인 활동들, 보통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가 더해지는 활동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메인 활동을 서포팅하는, 우리가 말 그대로 서포팅 액티비티죠. 근데 서포팅 액티비티라고 해서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서포팅 액티비티지만 반드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의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그 다음에 인사부서, 기업의 인사부서도 없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회계, 돈을 다루는 재무의 회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R&D. 우리 보통 연구소가 여기에 가죠, 연구소. 사실 연구소가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조선소를 가든, 뭐 어떤, 보통 우리가 제조기업을 가면은, 연구소는 사실은 그 주류는 아니에요. 기업의 주류는 아닌데, 그래도 이런 공학도의 입장에서 연구소 그러면은 왠지 화이트 컬러 같고, 실제로도 좀 이런 먹물이라 그러죠. 좀 공부를 한 즉급 경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소위 연구를 하는데, 사실 연구소가 기업의 핵심 활동으로 보면은 메인스트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소나 이런 기업들을 봐도 보통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임원 진급 케이스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연구소에만 머물러 가지고는 그런 임원이 되기가 쉽지. 물론 연구소 임원도 있긴 하지만 내가 나중에 뭐 본부장이 되고 기업의 뭐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이러지는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기업들을 보면 연구소 소장이 대개는 보통 상무급입니다, 상무급. 근데 그 이상의 연구소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구소장이 전무 이상인 경우 많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기업에서 소위 뭐이 중에도 나중에 나는 어느 기업에 가가지고 사장을 할 거야, 회장을 할 거야. 이러면은 연구소에 머물러서는 그 어떤 기업의 주류로서의 성장에 한계는 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연구소를 허투하는 건 아니에요. 연구소 나름대로 예, 어떤 좀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의 어떤 주류 성과, 예를 들어서 매출, 순이익, 이런 부분에 덜 민감하긴 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연구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관점에선 또 나름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보면은 저희 이제 선배들 같은 조선소에 이제 오랫동안 계시고, 뭐, 전무가 되고 사장 되고 이랬던 분들을 보시면 대개는 다양한 직종을 돌리죠.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을 보면 현업이라고 해요, 현업. 이 프라이머리 액티비티를 하는데 현업부서라고도 하고, 또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여기를 사업부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이제 현업이나 사업부가 이 연구소의 이제 대척이 되는 그런 부서 내지는 어떤 그룹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기업에서 좀 뭔가 좀 컴프레hensive, 전반적인 그런 관리나 관리 직종으로,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부, 다양한 현업부서들에 대한 경험을 쌓아야 된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연구소는 사실 기업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어디죠? 대우도 이제 대형 조선소인데, 예를 들어서 임직원이 이제 많을 때나 2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연구소는 뭐 수백 명을 넘어서질 않아요. 한 2, 300명 정도?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인력의 규모로 보면은 그, 그렇죠. 인력의 규모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직군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레임과 관점을 제공하는 게 이런 밸류 체인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략 수립에 대해서 STP와 4P 전략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STP는 세그먼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쭉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4P 전략도 이게 4P 전략, 포지셔닝이 있었고, 4P 전략은 제품과 가격과 유통과 촉진, 프로모션이라는 네 개의 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관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입기, 이게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라이프 사이클 단위별로 당연히 매출 규모라든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윤, 베네피트, 그 다음에 잠재적인 경쟁자 수가 다 좀 차별화가 되고 그 상황에서 이 마케팅, 수립할 수 있는 마케팅의 전략들도 서로 달라진다. 그런 얘기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격 차별화 전략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당장 소비자로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이런 이용 시간, 구매 시간, 극장이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지역 같은 경우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일부 소비자들은 불만이 많기도 하지만 자동차 회사가 국내보다 미국에서의 판매가가 더 낮다.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어떤 로컬라이즈드 된 마켓의 특성에 따라서 그 마켓에서 우인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단수 가격 많이 보죠. 단수 가격. 우리 대형마트 가보면은 예를 1,010원, 1,100원 이런 가격 거의 못 봅니다. 대부분 자릿수를 한 자리에 떨어뜨려가지고 어떤 약간의 좀 착시 효과 같은 거죠. 그렇죠? 괜히 싸 보이는 이런 가격 많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인 가격이라든가 묶어서 판다든가 특별 행사한다든가 이런 가격 차별 전략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유통 경로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홀세일러, 리테일러 이게 홀세일러가 우리말로 도매고 이거 소매라고 했죠. 네, 소매. 전통적인 유통 경로 외에 최근에는 이런 유통 마진이 좀 과하게 그 소비자한테 부담이 될 경우에는 이런 수직적 유통 경로처럼 예를 들어 직영하는 거죠. 직영. 대표적으로 애플 스토어가 직영 매장이죠. 직영 매장. 리셀러들을 두지 않고 주 메인 기업이 리셀러를 두지 않고 그 직접 매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제품을 파는. 사실 애플 제품 같으면은 애플 스토어가 들어오기 전에도 국내 매장들이 있었는데 걔네는 직영은 아니었어요. 그건 다 리셀러죠. 리셀러.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장을 받고 제품을 파는 그런 거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 스토어가 들어오면서 그런 매장들은 이제 서서히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 판매 경로가 다각화되면서 어떤 특정 유통 경로 전략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 따라서 다양한 유통 경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모션도 얘기했었고요. 자, 이 Theory of Constraint는 이번 강의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ETL에 저걸 하나 올렸어요. 프로모션 얘기하면서 요즘에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브랜드의 가치가 중요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관심이 없는 학생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ETL에 올린 나이키가 아니죠. 제가 애플 혹시 본 학생이 있어요? 제가 올린 거를 한번 본 학생은 봤다고 좀 얘기해 줄래요? 채팅창에 본 사람이 없구나. 음, 그래요. 2명 봤네요. 2명. 제가 그걸 올린 이유가 이걸 이제 프로모션 전략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광고, 판매 촉진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하고 하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특정 제품.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제품 광고들을 보면 자꾸 우리나라 그러면 자국 비하라고 할 텐데 아직도 대부분의 광고들은 제품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이 제품의 우수성, 이 제품이 얼마나 심미적, 보기에 좋은지, 이 제품의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가 얼마나 빠른지. 근데 나이키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이키. 음, 나이키 싫어 이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좋아하진 않더라도 나이키는 절대 제품을 드러내는 광고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키만큼 어떤 그 스포츠 스타, 우리가 그 셀레브리티라고 그러죠. 스포츠 스타를 이용한 마케팅에 많은 돈을 쓰는 회사도 많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이키는 광고를 할 때, 자, 이 신발이 얼만큼 기능이 좋아. 이 운동복이, 이 트레이닝복이 얼만큼 기능적이야. 이런 광고 본 적 없을 거예요. 대부분 이 스포츠 스타들의 활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포츠 스타들이 나이키 옷을 입고 운동을 하고 달리고 격투기를 하고 그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사실 나이키는 그런 굉장히 오래전에 그게 이제 오늘날 지금 세대 학생들 잘 모를 텐데 농구의 마이클 조단이라는 불세출의 스타가 있었습니다. 농구 선수고 대략 90년대에 1990년대에 활동을 했던 나이키가 그 당시에 마이클 조단과 독점 계약을 했어요. 독점 계약을 하고 대대적인 더 큰 성공을 하기 전에. 근데 그 도박이 엄청난 성공이었죠. 그래서 마치 이제 마이클 조단이 나이키의 상징과 같이 돼버리고, 그래서 나이키가 사용한 어떤 이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것들을 보면은, 물론 이 나이키 마크도 있지만, 한때는 마이클 조단의 어떤 이 포즈 자체가 이 나이키의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돼버릴 정도로, 그만큼 이제 스포츠 스타 마케팅에 적극적인 회사기도 한데, 이게 소위 이제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 메이킹. 그때 이미 나이키는 안 거죠. 아, 이게 우리가 어떤 제품 하나에 대한 기능이나 그 제품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승부를 해서는 경쟁자를 넘어설 수 없다. 이런 걸 이미 캐치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업로드한 비디오가 뭐냐면, 그거를 이 또 오래전에 스티브 잡스가 그 자기 애플에서 쫓겨났던 거 혹시 알아요? 쫓겨났던 거? 쫓겨났다가 컴백하면서 다시 이제 무너져가는 애플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 광고부터 물론 이제 제품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제품, 광고에서 시작하는 그 광고 내용을 보면은 이 나이키 얘기를 합니다. 나이키래요. 나이키는 이미지를 판매한다. 제품을 판매한다. 그러면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애플의 광고가 나와요. 보면 그 광고가 이제 제가 업로드한 비디오에 나오는데 애플 컴퓨터는 진짜 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아요. 컴퓨터라는 없어요. 그 광고는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소위 영웅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히로들에 대한 소위 우리가 데디케이션이라고 트리뷰트 헌정을 하듯이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히로들에 대한 트리뷰트를 하는 광고를 딱 보이는 그걸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그런 이미지 마케팅을 많이 하죠. 삼성 같은 경우도 불과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품이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뭐죠? 제품이 전면에 나오면서 유명한 광고 모델이 나오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이제 유명인보다도 뭔가 이제 이런 우리 생활 속에 녹아드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어떤 모바일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그 광고하는 것들을 보면은 막 유치하게 이 제품의 기능이 뭐뭐뭐고 이게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가볍고 이런 데이터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활동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게 최근에 어떤 이런 광고와 프로모션의 하나의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몇 가지 혹시 제가 요걸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성공 실패 사례에 대해서 이게 왜냐하면 경영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내용들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제가 이거 한번 퀴즈예요. 퀴즈. 이 중에 하나가 LG전선이고 하나가 대한전선입니다. 그 두 개 업체가 이제 같은 시대에 기업 확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외연을 넓히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는 LG고 하나는 대한입니다. 결과는 LG전선은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요. 대한전선은 지금 매각됐나? 어쨌든 뭐 속된 말로 망했어요. 이 둘 중에 어디가 LG고 어디가 대한일까요?
써보세요. 자, LG를 기준으로 하죠. LG가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장재현 왼쪽입니다. 또 다른 학생들은 의견이 없어요? 어느 쪽이 LG일까요? 오른쪽 연 학생들도 있고 또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왼쪽이 조금 더 많네요. 이럴 땐 다수결로 가야겠죠. 예, 예, 왼쪽이 맞습니다. 왼쪽. 자,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자,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일까요? 자, 왼쪽은 보면은 이게 이제 다 이렇게 확장한 회사들이에요. 확장한 회사. 보면은 전선, 그다음에 전기, 전력 공장 자동화, 지능형 빌딩, 폐전자, 폐휴대폰, 전기, 항온, 항습, 뭐 초고압 차단. 이게 다 뭐예요? 여기가 다 전기에 대한 전기. 자, 다각화는 다각화인데 사업을 분야를 막 다각화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다각화라기보다는 소위 특정 이 LG 전선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본연의 경쟁력에 집중을 한 겁니다.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이 오른쪽을 한번 볼까요? 건설, 건설, 화공, 레저, 의류, 장비 대여, 렌탈, 호텔, 골프, 통신, 그다음에 투자. 이게 어떻게 보여요? 이게 우리 속된 말로 오리발이죠. 오리발 아니 문어발 미안해요. 오리발 문어발 확장을 한 거죠. 대한전선은 LG 그냥 이게 벌써 한 15년, 20년 전에 자 전기 분야의 어떤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던 회사예요. 근데 한 회사는 LG는 자기가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근데 대한은 아니에요. 대한은 이제 전기는 할 만큼 했으니까 다양한 걸 해보자.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LG가 지금 이제 남아있죠. 남아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대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대안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물론 이 얘기는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다만 이게 한 번쯤 우리가 이렇게 반추해볼 만한 여지는 있는 거죠. 반추해볼 만하다라는 게 확장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기업의 뭐라 그럴까요? 본질, 기업의 본질에 대한 굉장히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잘 모르는 분야에 진출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이 반드시 나쁘다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당시에 대한전선이 그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충분한 시장 조사와 그 다음에 충분한 어떤 우리 앞에 했잖아요. 스왓 분석, 파이브 포리시즈 모델 분석 이런 분석들을 정말 잘했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했을 수 있겠죠. 다만 대안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 분야에서 다 실패한 건 아니에요. 다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 중에 어떤 하나의 도미노가 그 발단이 되었을 겁니다. 그 도미노가 나머지 사업들을 다 무너뜨리.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우리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던 STX가 근데 그 강덕수 회장님이 정말 그 뭐죠? 일반 사무원의 그 월급쟁이 신화잖아요. 신화 같은 존재로. 근데 STX도 결과론적으로 망한 건데 사실 STX의 이런 문어발 확장에 도미노가 됐던 수많은 그런 사업들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그 시발점은 중국의 대련 투자였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여객선 사업도 잘 됐고 건설도 잘 됐고요.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딱 무너지면서 이게 도미노가 된 거죠. 도미노가 돼서 STX 그룹을 잡아먹는 그런 귀결이 됐었는데 대안도 비슷했을 겁니다. 대안도.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기업의 본질, 그 스페셜티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이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닥과 후지필름, 코닥과 후지필름 어땠을까요? 코닥과 후지는 일단 코닥과 후지필름을
알고 있나요? 코다카 후지가 어떤 회사인지? 요즘엔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어떤가요? 코닥 후지. 자, 코닥과 후지를 난 좀 안다. 채팅창에 좀 쳐줄래요? 코닥과 후지를 안다. 아니면 처음 들어본다. 어느 쪽이에요? 한번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들어는 봤구나. 맞아요. 둘 다 뭐 여기 이제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 필름에서였습니다. 오늘날 필름 카메라를 거의 쓰진 않지만 뭐 아직도 쓰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그 또 나름대로의 이 뭐죠? 감성이라고 그러죠. 이제 감성.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게 있어서. 근데 이 두 회사도 정말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정말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 결론은 코닥은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코닥은 어려워졌고 물론 아직 남아는 있어요. 근데 후지는 똑같은 회사, 똑같은 그런 건데 후지필름은 그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전선, LG전선하고 조금 비슷한 면도 있어요. 참고로 코닥은 사실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였던 게, 어, 심지어 코닥을 거의 무너뜨릴 뻔한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기도 합니다. 1975년에 이미 1975년이면은 제가 1975년생이거든요. 그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었어요, 먼저. 근데 코닥은 이 디지털 카메라가 2000년대 들어서 세상을 다 바꿔놓을 거라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다기보다 그냥 그런 성견지명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도권을 다 뺏기게 되고. 그러면서 코닥은 이 필름 카메라 산업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그에 관해서 후지필름 같은 경우는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코닥이 항상 후발업체였습니다. 코닥이 훨씬 잘 나갔어요. 근데 후지필름은 어떤 면에 집중을 했냐면 이게 사실 카메라 필름이라는 게 제가 거의 한 100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얇아 보이지만 이게 한 20개 정도의 아주 마이크로한 그런 레이어를 적층해가지고 만드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밀화학공업이죠. 그래서 그 정밀화학공업 기술을 응용을 해서 첫 번째 화장품의 성공. 이게 콜라겐 뭐죠? 사진 필름의 주요한 인그레디언 그 뭐라 그러지? 첨가물 중에 하나가 콜라겐입니다. 근데 콜라겐이 이 사람 몸에 좋잖아, 피부에. 그래서 이런 카메라 시장에 카메라입니다. 화장품 시장에서도 성공을 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얻은 나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정밀화학 공업 분야에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게 됐던 거죠. 그래서 후지는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제약 분야에도 나중에 진출을 합니다. 후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필름 제품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필름 제품을 만들면서 얻은 이 핵심 역량, 정밀화학공업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나노, 화장품, 그 다음에 뭐 제약까지 진출을 했던. 하지만 공통점은 핵심 역량을 유지했다. 그리고 그 핵심 역량의 힘을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영역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니까 영역에 대해서 전략적인 그런 기업의 의사결정을 했다. 우리 사무엘은 90년대 키즈라 그러네. 나이가 좀 있네요. 대부분 여기 학생들이 다 2000년대생이죠. 그쵸? 맞아요? 아닌가? 99년 이럴까요? 자, 그런 이제 유명한 이런 일화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뭔지 알아요? 요즘엔 거의 안 쓰는데. 이게 뭘까요? 쳐보세요. 음. 야, 여기 학생들 중에 비디오 테이프로 뭔가 본 사람이 있어요? 본 사람이 있을까? 아, 그래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구나. 자, 이게 그 비디오라 그러죠, 비디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건 대부분 여기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그 뭐죠? 이거 VHF라 그러죠? VHF 맞나? VHS 맞아. 야, 사무엘은 아저씨네, 아저씨. 맞아요. 지금 얘기하는 오른쪽이 필립스라는 회사에서 처음에 개발해서 표준화를 시킨 VHS 타입이고, 왼쪽이 소니에서 개발을 해서 만든 베타막스라는 타입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냐면, 저는 처음에 제가 사용했던 비디오는 왼쪽에 있는 베타막스였어요. 근데 몇 년 후에 세상을 지배하게 된 기술은 VHS였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이 경영 스토리의 핵심인데 왜 그랬을까요? 일단 제가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해주면 베타막스는 이 크기가 VHS 크기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베타막스가 더 작아요. 작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이 화질도 베타가 조금 더 좋고요. 그에 반해서 VHS는 그 플레이 타임이 조금 더 길어요. 베타막스는 아무래도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이 릴에 들어갈 수 있는 필름의 길이에 좀 한계가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성능이나 컴팩트함이나 이런 것들은 베타가 좋았는데 나중에 세계를 그러니까 세계 뭐 이건 이제 국제 표준은 아니니까 어쨌든 가 표준이 된 건 VHS였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소니는 소니는 베타 기술을 굉장히 베타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소위 이제 경쟁 기업들은 안 나눠준 거예요. 근데 VHS는 이제 공유를 한 거죠. 이 기술을 특허로서 이제 혼자 가지지 않고 주위의 주변 기업들과 공유를 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얘기한 시간. 베타막스가 이게 시간이 60분이에요. 표준이. 물론 나중에는 뭐 이걸 좀 압축을 해가지고 90분짜리 테이프도 있기는 했는데 근데 우리가 영화를 하나 보려면은 영화가 보통 2시간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베타로 영화를 이렇게 뭐 보려면은 베타막스 같으면 테이프 2개가 필요한 거죠. VHS는 하나로 영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 더 큰 거는 사실 길이는 좀 더 이제 조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기업의 폐쇄성과 그 뭐죠 공유성, 오픈된 기업 문화의 차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요즘에도 보면 벌써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테이프로 시작을 해서 CD가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 CD도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잖아요. MP3 파일이 나오고 하면서 지금이야 우리가 그런 국제 표준은 어떤 포맷에 대한 공유성, 특히 디지털 문화가 되면서는 뭐 그거를 공유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 이 당시에는 이런 더 성능 좋은 기술이 많이 등장은 했었어요. CD 이전에도 디지털 테이프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옛날 카세트 테이프처럼. 근데 그런 좋은 기술들이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의 폐쇄성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이제 굳이 자기네들이 이런 연구 개발비를 투자해서 만든 기술을 외부와 공유하고 싶지 않았던 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폐쇄성이 결국 기업 자신의 발목을 묶어버리는 그런 이제 경영 사례로서 남아있는. 근데 이 베타는 사실 의외로 오래 살아남았어요. 방송 뭐라 그러죠? 방송국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그런 목적으로는 제가 2005년까지 있었습니다. 베타막스. 단종된 게 한 2005년까지. 그래서 VHS하고 단종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그랬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넷플릭스와 블록버스터라는 건데 이게 좀 바뀌었네요. 이게 비고가 바뀌었네, 비고. 자, 요거 비고가 바뀌었어요. 저도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블록버스터라는 이 렌탈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가지고 저를 포함한 이제 국내 사람들 사무엘은 아나? 사무엘? Do you know the Blockbuster?
always 많이 Have you? 봤어요. 금요일, every 금요일, 매일 금요일 블록버스터 아, 갔어요. 사용을 해봤어요. Have you used this service? 네, 음, every week. every Friday. 네, 매일 금요일 엄마하고 누나는 everybody gets one video. In USA or in USA? 아니야, 영국. In England? I think that there was no train in Korea. So Korean people, almost Korean people don't know about Blockbuster. Anyway, 어쨌든 이 블록버스터가 외국에서는 굉장히 여기 보면은 체인점도 많고 여기 25개국에 9,000개 매장, 전 세계 4,300명 회원, 300만 회원. 근데 이제 넷플릭스는 이 당시에 후발주자죠, 사실은. 블록버스터의 후발주자로 처음에는 넷플릭스도 블록버스터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다만 블록버스터가 여기 보면은 저거예요. 비디오 같은 거 빌렸는데 그 기한 내에 반납 안 하면 막 뭐지? 페널티 내고 이러는 것들. 그게 이 넷플릭스 창업자가 그게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차라리 이거를 좀 더 그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자라고 해서 얘네가 이제 가져온 전략이 이 렌트는 렌트인데 이게 뭐라 그러죠? 요즘 같으면 서브스크립션 개념이죠. 돈을 내면은 일정 기간 동안 무제한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완전히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거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여기 있죠. 이 블록버스터와 다르게 노 레이트. 잠깐 이거는 넷플릭스 게 맞는데 맞네. 이게 왜 그랬을까? 뭐에 눈에 씌웠나 보네. 맞아요. 교수님, 예, 게임도 블록버스터 있었어.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1하고 닌텐도 64 게임도 있었어. 땡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여 렌탈. 자,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가 블록버스터에 이게 싫었던 거예요. 레이트 피를 내는 게 싫어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오늘날의 이제 서브스크립션의 좀 앞선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반납 안 하면은 새로운 거 못 빌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영화나 이런 어떤 비디오를 많이 보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큰 인센티브였겠어요. 마치 그 뷔페 같은 거, 뷔페. 일정 돈만 내면은 가서 실컷 먹을 수 있는. 여기 여러분들은 뷔페 좋아해요? 뷔페? 좋아요. 아니요.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만 하더라도, 야, 이게 뷔페라는 식당이 이게 장사가 되나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가서 많이 먹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나이에 이제 2배 정도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돼. 아, 이게 뷔페가 돈이 많이 남겠구나. 그러니까 정말 가서 많이 먹는 그 나이대가 굉장히 뭐죠? 스펙트럼이 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젊을 때, 어릴 때 뷔페 같은 데 가서 많이 먹고, 나중에 나이 들면은 먹고 싶어서 못 먹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런 이제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넷플릭스는 사실 시점도 좋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온라인 환경이 대중화되고, 특히 이제 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만약에 이런 어떤 인터넷 환경과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게 불가능했으면, 오늘날의 넷플릭스 자체가 사실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넷플릭스, 뭐 유튜브도 이제 그 유료 계정, 유료 전환이라든가, 요즘에 디즈니도 뭐 이제 자기네 독립 그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궁금해지죠. 뭐 저야 이제 한 2, 30년 이런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이 대세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장년층이 되는 2, 30년 후에는 또 어떤 서비스가 새로 나올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때가 되면 뭐가 될까요? 그때가 되면 이제 지금은 2D인데 그때가 되면 뭔가 정말 뭐죠? 이런 뭐 입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정말 어떤 이 영화에 내가 실제로 몰입이 된
하나의 영화의 어떤 플레이어로서 또는 액터로서 그런 것도 등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요거는 사실은 제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저희가 너무 숙제가 없는 것 같아서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우리 시험 범위에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늘날 우리 조선업계, 특히 이제 조선산업에 던지고 있는 그 인사이트가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참고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2006년도에 조덕성, 우리 그 서울대 경영대학, 지금은 퇴임을 하셨고요. 그때 이제 그 조선 분야, 조선소의 경영 컨설팅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 2006년도에 조선 산업의 글로벌 경쟁 전략, 그 마이클 포터 이론을 베이스로 본원적 경쟁 전략의 관점에서 분석을 한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조동성 교수님이 제안한 이론이 있습니다. 시퀀스 타이밍,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더라? 잠시만요. 이거 좀 열어가지고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보고서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금방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 내용은 크게 본원적 경쟁 전략과 함께 이 조동성 교수의 메커니즘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산업은 구성과 컴포지션, 구성, 그다음 시퀀스, 순서와 타이밍, 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국내 조선 산업의 발전을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이 컴포지션, 시퀀스, 타임의 관점에서 어떻게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결론은 지금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니까. 자, 숙제는 뭐냐면 숙제는 제가 오늘 업로드하는 이 보고서를 읽고 제출일은 중간고사일에 제출입니다. 읽고 이걸 보자 논문은 아니니까 이 화이트 페이퍼에서 제시하고 있는 컴포지션, 시퀀스, 타이밍의 이론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사이, 조동성 교수님이 2006년에 예상을 했던 앞으로 조선시장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했던 것과 실제로 그 사이에 약 15년입니다. 15년 동안 실제로 조선시장의 변화, 여러분들이 경험한 대략 10년 정도의 그런 변화를 비교해서 그 분석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조동성 교수의 그 인사이트는 이러이러했고 메커니즘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분석을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최근 15년 동안 우리나라 조선 산업에 발생된 여러 가지 사건 내지는 조선 산업의 동향 변화를 비교를 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숙제가 되겠습니다. 약간은 좀 공학이랑은 거리가 있어요. 약간은 좀 인문학적인 접근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읽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을 작성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먼저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읽을 시간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그 숙제에 대한 Q&A는 다음 주 수업 두 번의 수업 시간 동안에 더 청취를 하고 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기업의 모든 활동, 경영 활동, 전략 활동 다 포함을 해서 기업의 모든 활동은 프로젝트라고 보면 됩니다.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의 연속이라고 보면 돼요. 프로젝트의 연속.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 나중에 많지는 않게 조선소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의 수주된 선박들은 하나하나의 독립된 프로젝트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중에 어디 연구소를 간다 하더라도 대부분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입니다. 저같이 이제 학교에서 교수로서 어떤 기업이나 정부 과제를 하는 것도 다 프로젝트고요. 그러면 사실 이런 프로젝트, 사실 학교 프로젝트야. 제가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야. 인원도 많지 않고 다 이제 이렇게 컨트롤러블한 영역 안에 있으니까 이런 대부분 뭐라 그래요? 경험과 그냥 이런 직관으로 다 관리가 되는데 기업의 프로젝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업은 많게는 수천, 수만 명의 직원들이 그냥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굉장히 이제 다각적인 의견과 이런 조율이 필요한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독립된 학문 영역이 존재를 하고요. 이거를
그 학문 체계로 정립을 한 이름이 지금 있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바디 오브 널리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 뭐 무슨 BOK라는 게 마치 전미사처럼 붙어요. 그래서 뭐 예를 PLM 뭐 그러면은 PLM에 대한 바디 오브 널리지. 그래서 어떤 그 분야에 대한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지식과 절차와 규정을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어떤 다큐먼트의 총체적인 집합을 바디 오브 널리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도 이런 PM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하나의 학문 분야로 정립이 되면서 그 PMP라는 이게 뭐냐면 PMP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의 약자고 이 PMP 지금도 있어요. 이 PMP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얘가 뭘 하는 데냐면 그 글로벌 그 뭐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저런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그 토플 같은 거 영어 시험 알죠? 영어 시험. 소위 국제 공인 시험. 그래서 이 PMP 이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데서 이 PMP 코र्스와 PMP 자격 시험을 제공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 PMP 자격 시험을 그 글로벌 관리하는 데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라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탭스, 우리 서울대에 있는 탭스 같으면은 탭스를 관리하고 관장하는 게 서울대 어학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PMP라고 하는 자격증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기관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이런 국제 공인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PMP 자격 시험을 관장을 하고요. 이 PMP 자격 시험은 검색해보면 나올 텐데 제가 알기로 일단 PMP 자격 시험을 보려면은 이 회사 경력에 최소한 회사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몇 년이냐면 지금 급히 검색을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PMP 요즘에는 굉장히 완화됐네요. 저희 때라고 하는 건 이제 한 15년, 20년 전에는 회사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만 이 응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회사 경력이 없으면 응시조차 안 되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대학 학력이 있으면 가능하네요. 혹은 이제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그 전문, 이 프로젝트, 뭔가 회사 경력이 있는 또는 700, 5,000시간 이상을 그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그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그렇고 합격률이 40%가 안 돼요. 그만큼 그냥 발급하는 그런 시험은 아니라는 얘기고, 또 재미있는 게 이 시험은 100% 객관식입니다. 100% 객관식. 200문제. 100% 객관식의 200문제를 4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집중적으로 이것만 공부를 해도 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업로드할 200페이지짜리 파워포인트는 정말 압축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한때 굉장히 유행이어서 한때 컨설팅을 하거나 컨설팅 업계에 진출을 하려거나 아니면 기업에서도 뭔가 좀 고위직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획득을 해야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그 재직자들이 이렇게 밤에 학원 다녀가면서
그런 자격증을 따려고 지금 요즘의 분위기는 잘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지금 좀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도 문턱은 좀 낮아졌지만 굉장히 그 많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참고로 이 내용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바디 오브 널리지의 내용은 우리가 그 관리론, 경영의 매니지먼트 시오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이론들을 이렇게 집약해 놓은, 집대성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PMP라고 해가 PM 바디 오브 널리지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없던 학문 분야를 합쳐놓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제가 그 생산 관리 시간에 했던 스케줄링 시오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간트 차팅, 그다음에 뭐지? 그 크리티컬 패스 메서드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이걸 하려면은 그런 간트 차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크리티컬 패스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일종의 집대성이 돼 있고 이 200문제가 제가 아마 나중에 시험 문제 맛배기 문제 몇 개 낼까 한 10문제 정도 될 건데 이 여기에 나오는 객관식 문제는 주관식보다 어려운 객관식입니다. 정말 헷갈리는 사람을 정말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 그런 객관식 문제들인데 재미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우리 시험 볼 때 이거 자격증 보는 시험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PM복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은 매 4년마다 이 온라인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PMI에서 이렇게 폐쇄된 환경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볼까? 지금 몇 판인지를 한번 보면은 PM복 PDF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있네요. 지금이 이게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문서고요. 지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4판, 지금 4th 에디션을 할 수가 있고 국제 표준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안시 표준이에요. 미국 기계학회에서 인증하는 국제 표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봐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제가 별도로 업로드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나중에 이런 분명히 이제 아주 프로페셔널한 컨설팅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게 굳이 자격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복잡한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PM복은 크게 9가지의 날리지 에어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9개의 날리지 에어리어가 이렇게 1번부터 첫 번째는 그 프로젝트의 통합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 스코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프로젝트 타임. 사실은 이제 여기에 플래닝, 그 다음에 여기에 CS, 크리티컬 패스 메서 CPM, 이게 다. 그리고 실제로 요 3번이 분량도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위 뭐라 그러죠? 우리 계획에 대한 얘기잖아요, 계획. 그래서 이 세 번째 날리지 에어리어인 프로젝트 타임 매니지먼트가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생산공학을 들었으면 이 프로젝트 타임 매니지먼트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미 배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비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프로젝트의 퀄리티. 제품의 퀄리티는 아닙니다.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람 관리, 사람의 맨아워라든가 프로젝트 투입 시간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일곱 번째는 의사소통에 대한 관리. 여덟 번째는 리스크, 프로젝트가 지연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지연이 됐을 때 또는 지연이 될 것 같은 상황이 예측됐을 때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아웃소싱에 대한 얘기죠. 아웃소싱.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 9가지를 좀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되 집중적으로 이 타임과 코스트,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제 이 뒤에는 인테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차터라는 건 사실은 제안서입니다. 제안서인데 프로젝트의 전체 내용, 프로젝트의 백그라운드, 프로젝트의 스코프, 프로젝트의 타겟, 프로젝트의 스테이크홀더들, 홀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딱 정리하는 걸 차터링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스코프 스테이트먼트, 스코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다음에 앞으로 플래닝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실행은 어떻게 되는지. 소위 이제 말 그대로 인테그레이션이기 때문에 깊이는 낮지만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에어리어. 두 번째는 스코프입니다. 스코프. 그래서 스코프를 계획하기 위해서 스코프를 정의할 때에는 어떤 그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를 가져가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코프를 프로젝트의 목적과 얼라이닝을 해서 맞춰가지고 그 베리피케이션. 소위 빠지는 것도 있으면 안 되고 중복이 되는 것도 있으면 안 돼요. 이걸 MEMC라고 합니다. 즉, 중복 없이 프로젝트의 범위를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 많이 쓰는 얘기예요, MEMC. 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 자, 이런 게 이제 스코프 매니지먼트. 타임 매니지먼트에는 잘 보면 여러분들 이거 되게 아는 내용들이에요. 액티비티 정하는 일. 그 다음에 액티비티의 순서, 시퀀싱이죠. 그 다음에 그 액티비티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들. 그 다음에 각 액티비티에 필요한 시간들. 자, 그럼 이제 스케줄링하고 컨트롤링이라는 거는 이제 이 뭐죠? 스케줄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계속 업데이트해가는 방법들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CPM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액티비티 플래닝을 하면서 생산공학을 들었던 학생은 이미 한번 이 내용은 굉장히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프로젝트 타임 매니지먼트에서 쫙 펼쳐지고 있고요. 코스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그 비용을 이 프로젝트에 그 필요한 비용을 예측하고 버지팅이라는 거는 예산 계획을 하고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 이 버짓이 실제로 프로젝트 진도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그다음에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퀄러티는 이제 프로젝트에 우리가 보통 보면은 각 업무 단계별로 프로세스별로 이 베이스라인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준수되어야 되는 산출물의 조건들. 보통은 이제 커스터머들이 이 프로젝트 산출물에 대해서 다 뭐죠? 승인을 하죠. 승인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승인을 할 때에 그 승인의 조건이 되는 베이스라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물리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그 실제 제품의 품질이 이슈가 될 거고요. 그게 아니고 예를 컨설팅을 한다, 자문을 한다, 뭔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한다가 되면은 그런 어떤 각각의 기획과 관련된 다큐먼트들의 퀄러티가 여기서 퀄러티 매니지먼트의 분석 대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소스는 말 그대로 주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들. 근데 이제 프로젝트가 대형화되면은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전산 장비도 필요하고 뭐 속속들이는 책상, 의자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계획을 하는 게 프로젝트 리소스 매니지먼트 단계고요.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목적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미리 그 체계를 수립을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보고 체계가 들어가요. 보고 체계. 그다음에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뭐 이제 이런 소위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련의 절차들, 그 다음에 서로 상호 간의 약속들,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리스크는 대부분의 리스크는 이 프로젝트 지연이라든가 또는 퀄러티에 미치지 못하는 퀄러티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이 됐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기준으로 컴pensation을 할 것인지에 대한, 특히 이 부분에서 대부분 많이 발생하는 게 일정 지연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아까 타임 매니지먼트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지연시킬 것이냐?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추가 리소스를 투입을 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지연된 기간을 이렇게 좀 앞당길 것이냐? 그런 전략들. 나중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중간고사 이후에 언드 밸류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중요한 이론을 하나 다루게 될 겁니다. 주로 기업들이 어떤 지연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거를 정량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량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론을 공부할 거고요. 프로큐어먼트는 이제 외부에서 필요한 것들을 소싱을 해오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대형화되면은 모든 활동들을 이 프로젝트 팀 내에서 다 소화는 못하거든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외부에서 구매를 해야 될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요즘에 해운 빅데이터 과제를 하는데, 모든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려 1,500만 원을 주고 클락슨에서 데이터를 사옵니다. 그럼 이런 것도 프로큐어먼트에 들어가는 거죠. 외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들. 자, 이 9가지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 1번부터 9번까지의 프로젝트 날리지 에어리어를 의미를 하고, 근데 이것들이 다 평행하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축입니다. 프로세스 그룹이라고 해서 이니시에이팅, 시작 단계, 그 다음에 여기 플래닝, 시작, 계획, 그 다음에 실행, 그 다음에 실행 단계에서 모니터링, 관찰, 그 다음에 종료. 이게 이제 프로세스 그룹이라고 해서 이건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 그래서 각 시간의 흐름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이렇게 쭉 1번부터 9번에 날리지 에어리어에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많이 했던 게 이 부분이잖아요. 예전에 생산 관리 시간에 한 게. 플래닝 단계에서 세 번째 프로젝트 타임 매니지먼트 에어리어에서 필요한 게 액티비티 정의하고 리소스하고 듀레이션 정하고 스케줄링 하는 일들. 그 다음에 리스크 같은 경우에 리스크는 주로 모니터링 단계에서 식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입니다. 리스크, 모니터링 앤 컨트롤. 이거는 8번째인 프로젝트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룹에서 가져온, 여기에 이제 EVA 이론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9개의 날리지 에어리어와 시간축의 프로세스 그룹의 흐름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걸 다 다루진 못하고요. 이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음 시간부터 다음 주 일주일 동안 가능한 한 압축을 해서